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보다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할 것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걸 보면은 일단은 보유할 때 낼 수 있는 세금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첫 번째가 일단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대를 놓잖아요. 그래서 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받겠죠. 그러면 임대소득세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세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이 시간에는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건데,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가 건축물. 이때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식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산이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가지 형태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 5가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종합을 해봐가지고 그 부동산 합계 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게 되면 또 낼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이 중에서 토지, 그 다음에 주택, 나머지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과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 대상이 되질 않아요. 토지하고 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는 이 5가지 중에서 토지하고 주택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선박 항공기는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고 요거죠. 토지, 주택, 건축물은 재산세 내고 종부세 대상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재산세는 그러면 언제 내는 것인가? 자,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잔금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자. 안 하면 가소세를 물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거는 고지납부입니다. 고지납부. 고지납부예요. 고지서가 날라와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산세하고 종부세예요. 그러면 이 고지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라는 것은 이제 세무서에다 내는 세금입니다. 요거는 지방세고요. 요거는 국세다 보니까 세무서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 종부세에서 관할이라는 것은 주소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요거는 물건의 소재지, 그 재산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그래서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산세, 종부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느냐? 이 계산은,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직접 취득가액하고 세율을 결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되는데, 요 재산세 같은 경우나 종부세는 시군구가 직접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직접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날라온 대로 사실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기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참고하는 의미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재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때 이 재산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 표준액이랍니다. 시가 표준액 우리 들어봤었죠?
취득세 할 때 취득세에서 신고를 안 한다거나 뭐 미달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무조건 합니다. 왜냐면 시군구가 시가표준액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줍니다. 비율을 곱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죠. 그 다음에 이 재산 중에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거나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합산합니다.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합산하면은 이제 합산된 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시된 금액의 합이다라고 합니다. 합. 거기서 일정 기준액을 빼줘요. 그 기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역시 얘처럼 똑같이 곱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세액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납세자가 이걸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뭐 납세 고지서 날라오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절세적인 측면에서 좀 체크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합산을 해 봐가지고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을 해보고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을 해 봐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넘었을 때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특히 뭐 공인중개업 하신 분들은 좀 집이나 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질문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지금 땅 갖고 있는데 집 갖고 있는데 이거 나 종부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합산을 재산세 고지도 가져오시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실제 세금이 다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금에서 요 재산 가격만 보면 돼요. 그러면 합산해 가지고 이것이 기준액을 넘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디테일한 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군구청에서 또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언제 중개 업무할 때 이걸 투자를 가면서 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를 초과해야지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6억. 그 다음에가 이제 토지 중에서는 우리가 토지가 이제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가 있고요. 하나는 영업용 토지가 있어요. 영업용 토지. 네. 그래서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5억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는 이제 빌딩에 딸린 토지라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거는 80억.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나대지 같은 거. 그렇죠.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 나대지 있죠. 잡종 이런 것들은 5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납니다. 그러면 요걸 하고 여기다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서 비율이 이제 보통 80%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준액의 80% 곱하기 세율. 그래서 이거는 이제 0.5에서 2%를 부과하고요. 얘는 비사업용 토지는 0.75에서 2%. 그 다음에가 요 영업용 토지는 0.5에서 0.7% 정도를 부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율이 높진 않아요. 율이 높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게 얼마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럼 만약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노원에 갖고 있는데 경매로 해서 이번에 뭐 MPL 경매로 해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이 MPL 경매로 해가지고 저쪽 수원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를 또 잡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노원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고 그 다음에 MPL 경매 물건 수원 이 아파트가 3억짜리 물건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8억이 되는 거죠? 그럼 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합계 금액이 8억이니까 8억에서 6억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6억을 넘었잖아요. 그럼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만 나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부세를
그러면 안 내려면 방법이 없느냐. 나는 재산세가 있는 거니까 내는 거지만 또 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거를 이분 소유로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만약에 혹시라도 이 5억짜리든 3억짜리 아파트를 갑에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죠. 증여. 그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느냐?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웠었죠. 배우자에게 증여주면 증여공제금액이 얼마죠? 6억이었었죠.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5억짜리를 주든 3억짜리를 주든 증여세 나오겠어요? 5 빼기 6은 얼마예요? 제로죠? 3 빼기 6은 얼마예요? 제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안 나와요. 이거는. 6억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억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다.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증여를 고려를 말하죠. 근데 문제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은 교수님 차라리 그냥 세금을 내지 이걸 왜 중요해 줍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세금을 내지 이거 소유권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방법은 뭐냐면 이제 증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임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임대 사업.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빼고 요것만 따져요. 그러면 이건 6억을 안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이 얼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 사업을 고려한다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증여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증여 금액이 크니까 증여세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숫자를 보면서 다른 각도로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가 11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종부세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두 번째 보니까 과세 대상이 11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이 주택이 있죠. 첫 번째가 그 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산세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별장은 제외한다. 별장은 종부세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합산 배제가 되는 주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억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요거는 제외합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뭐 건설임대, 매입임대, 기존임대 많이 있죠. 이런 요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입임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이하, 주택수가 1호, 한 채부터. 보통은 지금 임대사업이 한 채부터도 가능해요. 5년 대신 5년 동안 의무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존재 조건은 있어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뭐 사택이나 미분양, 미분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외가 되고, 그렇죠? 이건 건설사업자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미음의 세대원이 영유아 보유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쓰는 집이죠. 어린이집, 그렇죠? 가정 어린이집.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도 의미가 있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좀 따실 때 보면은 유아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요양보험 그런 것들 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그 부동산을 요양원이나 활용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만한 뭐 유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원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1층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됐었어요. 알다시피. 왜? 거기는 뭐 노출도도 심하고 뭐 도둑이 침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그 1층에 미분양이 별로 없습니다. 다 1층을 가정 어린이집으로 다 인허가를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부로부터 지원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다? 주택수에서 빠진다 이겁니다.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렇죠? 어린이집 사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법적으로는. 그렇죠? 혹시 이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뭐 기타 자격증 갖고 계신데 추가로 뭐 할 거 없나?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제가 어디다 요약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주택,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냅니다. 네. 우리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별장,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별장은 재산세가 4% 엄청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 재산세에서 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률이 0.1에서 0.4%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장이 됐을 때는 별장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란 말이에요. 4%.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거의 한 4배가 더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거기 기타에 보시면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이거는 재산세 나오지만 종부세 안 나온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있고 상가도 대지 지분이 있거든요. 대지권.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재산세는 나오는데 종부세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지는 재산세도 나오고 또 종부세도 나옵니다. 대신 무조건 종부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까 여기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얼마를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80억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요 대지 가격이 대지 땅값이 이게 80억을 넘어가면은 종부세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0억. 그러니까 만약에 80억이 안 되면 종부세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80억이 안 되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80이 넘었을 때만 나온다. 그러니까 건물은 안 나오지만 자 그런 룰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종합합산. 종합합산에다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동남 치시고 거기다가 비삼용 토지 쓰세요. 비삼용 토지. 나대지, 잡종 이런 건 비삼용 토지라고 합니다. 별도 합산 이런 걸 영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영업용 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로 써 있죠. 예, 이런 걸 이제 별도로 합산하지 않고 땅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농지나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자. 근데 보니까 분리과세로 표현되어 있는 땅은 재산세 내지만 종부세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도 농지나 공장용지처럼 이렇게 활용 목적이 좀 정당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중요한 물건이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는 물건이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재산세만 내지 종부세는 안 나온다는 거. 뭐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가정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집들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중에서는 이제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로 인허가를 받아서 활용되고 있는 땅들은 우리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토지 중개를 좀 꿈꾸고 계신 분들 또는 토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여기서 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된 것들은 5억만 넘어가도 종부세가 나와요. 이때 이 5억의 의미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5억만 넘어가도 나옵니다. 근데 얘는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있는데 이 홍길동 씨가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대지. 그러면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말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냅니다. 일단은. 대신 공시지가가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5억을 넘었으니까 이 초과된 1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돼요. 또 내야 됩니다. 또 내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니까 이건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자,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업용 토지로 활용을 하면은 80억을 넘어야지 종부세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금액 5억에서 80억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바로 이거다. 그럼 만약에 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면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만약 3년 전환됐다. 그러면 기준금액이 80억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충분히 메리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주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왜 재산세 종부세가 세율은 높진 않아도 부담스럽냐면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 재산세는 고지가 요거는 7월 달하고 9월 달이 납기예요. 또 이건 12월 달에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냈는데 또 내라는 거니까 부담스럽죠. 이것도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1년, 2년, 10년 쌓이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업용 토지로 바꾼다는 것은 이걸 영업용 토지로 영업인가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용지로 활용한다거나 창고용지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뭐 운전 교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S자 T자 뭐 이런 운전 학원용으로 뭐 개발한다거나. 근데 제일 좋은 게 주차용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승마들 요새 많이 펴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주차 임대하기 힘든 지역은 승마장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어떤 놀이체험장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토지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토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좀 수익을 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가 보통 비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가 수익형 부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체험 시설을 해놓고 받는 거. 뭐 제주도 같은 데면은 뭐 이렇게 뭐 빈 공터인데 말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힘없는 말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10,000원, 5,000원씩 받거든요. 그럼 괜찮죠, 그거. 그렇죠? 관광객들이 꽤 많으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납기 이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페이지 재산세부터 납기를 보면 재산세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5번에 납부기한이 나와 있죠.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납기고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이사항이 뭐냐면 주택은 반반씩 7월 달에도 나오고 9월 달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뭐 40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은 40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은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20만 원은 9월 달에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자,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월 달에 20만 원 내고 나머지 20만 원을 9월 달에 낸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부과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은 딸려 붙는 거예요. 딸려 붙는 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만약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에 부과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 고지를 보면 재산세가 뭐 10만 원 나왔다.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는다 이거죠. 요거의 20%. 그러면 20만 원, 20% 얼마죠? 4만 원이 되겠죠. 그럼 4만 원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세율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은 6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0.1%. 자, 9페이지입니다. 1억 5천만 원일 때는 6만 원 내고, 왜 6만 원이면 6천만 원은 0.1% 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6천만 원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0.15. 3억까지는 0.25, 3억 초과 0.4. 그러니까 율이 높지 않죠. 하지만 비고난해 보니까 별장은 4%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장으로 취급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취득세 시간에 첫 시간에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별장으로냐 아니냐. 그다음에 건축물, 골프장, 오락장은 이제 4%. 그다음에 주거 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0.5.
기타 건축물. 이때 기타 건축물은 이제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0.25. 거의 다 0.25%예요. 하지만 이런 골프장, 오라장 이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4%씩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에서 0.3, 0.5, 0.1 늘어났죠.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0.0.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율표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이제 조회를 해서 해당 시군청에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가능해서 임의적으로 보통 이제 70%, 60%돼 있어요. 토지나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럼 만약 시가 표준액이 1억이면 1억에 70%는 얼마요? 7천만 원. 7천만 원에 0.1에서 뭐 0.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건축물은 0.25죠. 건축물은 0.2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는 1억에 이거는 이제 토지 건축물이고 주택이면 1억에 60%, 6천이죠. 그럼 6천이면은 그 율표변 몇 프로 돼 있어요? 0.1%. 그렇죠? 그럼 6천에 0.1, 6천에 10% 600, 1%가 6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6만 원이 재산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6만 원에 대해서 플러스 20% 지방용세가 더 받아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지서 같은 이제 샘플 양식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 14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14페이지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은, 과세 기준일 및 부가징수 나와 있죠. 동그라미 7번. 네, 거기 부가징수 날에 니은에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액을 결정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까지 부가징수토록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이죠. 12월 달. 다만 좀 얘는 이제 특이사항이 이제 16일에서 30일까지고요. 얘는 1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월 겨울 되면 15일까지는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선을 보러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 꼭 12월 달에 선 보세요. 12월 달에 선 보시고 물어봅니다. 자,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 집에서 12월 달에 무슨 세금고에서 날라옵니까? 날라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친하게 지내야 되죠. 12월 달에 거기서 날아온다는 것은 종부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종부세가 나온다는 것은 못해도 이 집값이 6억 원 최소 6억 원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집이 두 채, 세 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선을 보더라도 12월 달에 선을 봐야 돼요. 12월 달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다 연결이 되는 주제인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이 재산이라는 이 물건이 변동되거든요. 재산 소유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이 결정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문자도 결정되지만 종부세 납세문자도 결정되거든요. 종부세도 재산세 냈던 사람이 또 내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이 만약에 뭐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2014년도 5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 매매가 됐다는 것은 잔금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8월 2일 날 매매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잔금은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낼 것인가? 이런 얘기. 누가 낼 것인가? 재산세를 누가 낼 것인가? 이런 얘기. 누가 낼 것인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도 소유하고 있었고, 을도 소유하고 있었고, 병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기 위한 기준 날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과세 기준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냐면 6월 1일 날로 만들었어요. 6월 1일.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6월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의 을의 병이에요. 그렇죠. 을이죠. 을. 을이 내야 된다. 을.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잔금 날짜가 언제 치러진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잔금 날짜가 취득 날짜가 된다고 그랬죠. 잔금되면 취득 시기가 된다.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죠.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잔금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잔금 날짜를 취득시로 봤으니까. 그럼 잔금 날짜가 5월 29일이다.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6월 1일이다. 세 번째 케이스는 6월 1일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9일 날 잔금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매도인 걸로 봐야 될까요? 매수인 걸로 봐야 될까요? 29일 날. 그렇죠. 29일 날이니까 이거는 29일 날 넘어간 거니까 매수인 걸로 볼 수 있겠죠.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 2일 날은 2일 날 잔금 넘어갔으면 2일부터 매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판정 기준일은 6월 1일이었거든요. 그럼 6월 1일 현재 시점에 누구 소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매도인 거였죠. 6월 2일부터 매수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 거다. 그 다음에 1일 날 잔금이 넘어갔다. 그러면 1일부터 매수인 거죠. 1일부터. 그렇죠? 1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 매도인한테 구분해서 고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바로 납세문자를 판정하는 중요한 그런 날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절세 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겠어요? 이후에 치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치르는 게 좋겠죠.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다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절세되는 것이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맞추는 것이 좋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가 돼버리면 자기한테 나오는 거니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는 것이 매도인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잔금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산세는 잔금 날짜 조정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1번의 납세문자 나오죠. 8페이지에 재산세 1번의 납세문자.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내라. 절세 팁을 보니까 매도자는 언제 치르는 게 좋겠다. 그렇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좋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절세가 된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취득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취득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고르고 날짜를 딱 맞추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과세 표준이 이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다 매도인을 정해서 고지서를 이제 발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29일 날 잔금은 치렀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등기하려면은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2주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잔금은 넘어갔는데 아직 등기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군구청에서는 이 고지서를 발송할 때 대장이령을 보고서 고지합니다. 대장. 이때 대장은 이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라는 대장이 있어요. 이 대장 서류를 보고서 고지서 발송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대장상에는 지금 변화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대장상에는 변화가 없죠, 지금. 대장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29일 날은 대장상이 누구 걸로 돼 있을까요? 매수인 걸로 돼 있을까요? 매도인 걸로 돼 있을까요? 그렇죠. 매도인 걸로 돼 있죠. 매도인 걸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매수인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잔금이 넘어갔는지 어떻게 하냐. 지금 서류상으로는 대장, 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매도인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변동 신고를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플러스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주관리 자금 넘어갔다면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농협하던 사람이 할까요? 자기가 왜 합니까? 자기는 어차피 납세자인데. 그러니까 공부상, 서류상, 대장상의 소유자가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돈 받고 내가 팔았다. 그러면 이제 수정 변경해서 고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6월 1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공무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5가지 재산 중에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에 대해서 낸다고요? 일정 요건의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럼 토지 중에서도 이제 이 토지가 여기 보면 비사업용 토지냐, 아니면 나대지나 잡종지처럼 비사업 토지냐, 아니면은 영업용 뭐 빌딩에 딸린 토지냐, 상가 토지냐, 이런 영업용 토지가 되면 80억을 넘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 토지금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됐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시켜 버리면 기준금액이 올라가니까 종부세를 낼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절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6억을 넘어야지만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합산해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수를 줄이는 게 방법이죠. 합산 배제주택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그 합산 배제주택이 된다면 임대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정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이 된다면 이거는 합산해서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빠지는 거니까 나머지 초과된 금액을 게다가 가지고 세율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실제 우리 실무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고지 납부인데 그거 앉아서 무슨 계산할 겁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제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납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근데 이 재산세 납세 문제가 곧 종부세 납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6월 기준으로 잔금을 따지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은 이후에 잔금을 치러버리게 되면은 매도인께 되는 거니까 내가 올해 샀긴 샀지만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 내가 다른 땅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6월 2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러면 이 땅 합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잖아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5억짜리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억짜리 땅을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6월 2일 날 잔금을 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종부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합산이 돼버리면 방금 아까 얼마야? 공시지가 합계가 5억을 넘어가면 종부세 나온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5억을 넘어가죠, 합산하면. 그런데 분명히 재산세 납세임자는 뭐라고 했었어요? 6월 현재 시점의 소유자다. 그러면 2일날 잔금은 넘어갔으면은 2일부터 매수인 거지 1일까지는 매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도인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이거죠. 그럼 5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5억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안 넘었으면 없는 거죠. 뭐. 안 넘었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종부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죠?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과 보유와 관련된 세금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를 했었을 때 그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임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그런 문제들 가지고도 또 나머지 시간들을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